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 연구센터의 강태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리스퍼와 서피스 인핸스드 라만 스캐터링이라는 현상을 조합한 현상을 활용하여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검출한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로 잘 알려진 크리스퍼는 2010년에 처음 분자 진단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 2017년에 사이언스 등의 주요 잡지에 소개가 되면서 분자 진단 쪽에 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최근 2년간 엄청난 관련 분야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퍼를 활용한 유전자 진단 기술은 주로 미국과 중국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외의 국가들은 이들 두 국가를 따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은 연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 두 나라들을 따라가는 기술들을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바이오나노 연구센터에서는 2017년 디카스나인을 활용해서 mRSA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보고하였고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코로나 진단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크리스퍼 소재와 새롭게 합성된 나노 입자들을 활용해서 항생제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검출하는 기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은 기술의 스킴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카스나인 소재와 나노 입자를 융합하여서 이 프로브를 활용해서 유전자를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디카스나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 유전자를 결합은 하지만 분해는 하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자석 입자 그리고 겉부분이 골드로 쌓여진 코어쉘 나노구조체를 결합시켜 주어서 이들을 활용해서 광학신호를 활용해 유전자를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스킴에 보시는 것처럼 튜브 안에 디카스나인 나노입자 프로브를 넣어놓고 여기에 특정 샘플이 들어갈 경우 유전자를 검출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유전자만 정확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 자석 나노입자로 이들을 포집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집된 나노입자로부터 발생하는 광학신호를 측정해서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검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전자를 검출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합성한 나노입자의 사진들입니다. 제일 위쪽은 코어를 이루는 자석 나노입자, 중간 부분은 인터페이싱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은 골드 레이어를 입혀주게 되어서 자성을 띠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골드로 처리되어 있어서 증폭된 이런 광학신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노입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 이들이 유전자 검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들이고요. 제일 왼쪽은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입자와 디카스나인 시스템을 어떻게 결합시켜 주었는지에 대한 스캔입니다. 이들은 잘 알려진 인터페이싱 기술을 활용해서 EDC, NHS 커플링을 통해서 결합시켜 주었고 먼저 저희가 측정한 이 디카스나인 소재가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를 잘 잡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스테필로코커스 어리어스, 아시노박터 바우만이 그리고 뉴모니아를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를 카스9 시스템이 잘 인식해서 잘 잘라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측정한 타겟 유전자가 정확하게 인식되어서 크리스퍼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저희 실험에서는 디카스9을 활용했기 때문에 디카스9이 잘 이들이 인식하는지도 테스트해 보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제 사진을 보시면 마찬가지 세 가지 타겟 유전자를 디카스9이 잘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디카스9 소재와 나노 입자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잘 붙어 있는지를 XPS를 통해서 활용해 보았고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XPS 데이터를 통해서 카본 그리고 FEP 등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서 이들 나노 입자와 디카스9 소재가 잘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를 가지고 실제로 유전자 검출을 진행해 보았고 그 결과
왼쪽에 있는 스펙트럼을 보시는 것처럼 특정 유전자가 있을 경우에 신호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 세 가지 종류의 타겟 유전자를 검출해 보았고, 왼쪽에는 이제 이들의 농도별 피셔빌리티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유전자 양이 줄어들수록 신호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었고, 정량적으로 검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타겟 유전자 시퀀스가 달라지더라도 이런 정량적 성격은 거의 유지가 되어서 이 시스템이 릴라이어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른쪽은 세 가지 시스템이 셀렉티브하게 검출이 가능하다. 이건 유전자 시퀀스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었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내성 박테리아 검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동물 실험을 통해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아시노벡터 바우만니에 감염된 G 모델을 만들어서 이들의 장기를 수술을 통해 얻어낸 다음에 이들 장기에 존재하는 내성 박테리아를 검출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어세이를 활용해서 테스트 해본 결과 이렇게 감염된 쥐에서는 큰 시그널을 얻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쥐에서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감염된 쥐의 박테리아를 인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컨트롤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이 감염된 동물 모델을 가지고 실제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배양하는 방법과 PCR을 활용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이들 결과와 저희가 개발한 어세이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스펙트럼은 저희가 얻은 실제 이제 이 6마리 정도의 쥐를 테스트한 로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이었던 건 저희 어세이가 이제 이 쥐의 블러드 샘플에서도 내성 인자를 검출할 수 있었다는 건데, 실제 우리가 사람의 내성 박테리아를 검출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실제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피 샘플이나 아니면 수압 샘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전혈에서도 내성 인자를 직접 검출할 수 있었다는 결과들이 실제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조금 더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활용해 보기 위해서 플렉서블한 복합 나노 소재를 활용해서 박테리아를 샘플하고 이거를 직접 검출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왼쪽 중간에 보시는 전자顕微鏡사진을 보시면 나노필라 어레이가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빽빽한 나노필라 어레이에 더 작은 이런 뾰족뾰족한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박테리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포집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체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런 필라 스트럭처를 리소그래피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복잡한 아닐린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어서 보시는 것처럼 삐죽삐죽한 구조들을 만들 수 있었고, 이들이 이제 플렉서블하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머테리얼에 잘 적용이 될 수 있고,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면봉과 비슷한 타입으로 이런 나노 스트럭처를 개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간단히 수압을 함으로써 이런 박테리아들을 쉽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균들을 일부러 쥐의 피부 혹은 꼬리 이런 부분에 오염을 시켜놓고 이들을 다시 포집해서 검출하는 기술을 진행해 보았고, 실제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스나 장갑 같은 곳에도 오염을 시킨 다음에 이들을 실제 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오염시킨 부분에 이런 수압 샘플러를 활용해서 박테리아를 포집하고 이들을 저희가 개발한 크리스퍼와 썰스 어세이를 활용해서 검출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SEM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박테리아가 포집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샘플링을 해 줌으로써 이런 박테리아들이 나노구조체 위에 잘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번 포집된 박테리아들은 나노구조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디스토션이 많이 일어난 상태로 포집이 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지 않아서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봉과 달리 이런 나노구조체를 활용한 박테리아 포집은 보시는 것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 포집이 가능하고 완전히 이리버서블하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집된 수압 샘플러를 가지고 튜브 안에
넣어주고 저희가 개발했던 디카스9과 나노 입자 프로브를 넣어주고 어세이를 진행했을 결과 뭐 오염된 부분에 있던 박테리아를 잘 검출할 수 있었다는 뭐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여주는 스펙트럼이 오염된 부분에서는 큰 신호가 보이고 오염되지 않은 샘플에서는 뭐 거의 신호가 보이지 않아서 실제 오염된 것들을 잘 개발할 수 있었고, 오른쪽은 이런 로우 데이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저희는 디카스9이라는 유전자를 잘 인식은 하지만 잘라주지 않는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검출하는 데 활용을 해보았고, 골드, SiO2, Fe2O3로 이루어진 나노파티클을 이런 디카스9 시스템과 결합시켜 주어서 크게 증폭된 시그널을 보여주는 서피스네스 라만 스캐터링 신호를 활용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 검출 기술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 플렉서블 나노 복합체를 활용한 수압 샘플러를 시제품에 가깝게 개발하였고, 이들을 활용해 단순히 수압을 통해서 박테리아를 포집하고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이나 뭐 우리 주변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이런 감염성 박테리아들을 손쉽게 검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